2004년 8월 12일 새벽, 전라남도 보성군 월평리에는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차밭은 낮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가지런하게 잘린 녹색 차나무들은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층을 이루고 있었고, 잎 끝마다 맺힌 빗방울이 흐린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멀리서 보면 평온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차밭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은 전날 밤의 폭우로 깊게 패여 있었다. 붉은 흙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돌멩이와 나뭇뿌리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다. 그 길은 월평리 주민들이 읍내시장으로 갈 때 사용하는 지름길이었다. 폭이 겨우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갈 정도였고, 중간부터는 경사가 갑자기 가팔라졌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채 아래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낮에는 농민들과 상인들이 오갔지만 해가 뜨기 전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 새벽 6시 37분, 차밭 일을 하러 나오던 71살의 노인 김두만은 산 아래쪽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비닐 포대가 쓰러져 있는 줄 알았다. 희뿌연 안개 너머로 푸른색 물체가 보였고, 그 옆에는 검은 천 같은 것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두만은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젖은 땅을 짚으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몇 걸음 가까워졌을 때 그는 그것이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낡은 대림 시티팩 한 대가 오른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앞바퀴는 길 아래쪽을 향한 채 진흙 속에 반쯤 박혀 있었고, 오른쪽 백미러는 산산이 깨져 있었다. 핸들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으며 차체 옆면에는 길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토바이 뒤에 묶여있던 나무 상자는 부서져 있었다. 상자 안에 담겨있던 사과와 참외가 비탈 아래까지 굴러떨어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 장부 한 권, 작은 손수건도 빗물에 젖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제야 두만은 오토바이에서 약 9m 떨어진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을 보았다. 회색 바지와 자주색 꽃무늬 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길 가장자리에 얕은 배수로에 엎드려 있었다. 한쪽 팔은 몸 아래에 깔려 있었고, 다른 팔은 앞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 했던 것처럼 손가락이 진흙을 움켜쥐고 있었다. 검은 고무신 한 짝은 발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 짝은 몇 미터 떨어진 차나무 밑에서 뒤집혀 있었다. 여보시오. 두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괜찮소. 정신 차려 보시오. 그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불렀지만 안개 낀 차밭에는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퍼졌다. 두만은 몸을 숙여 여자의 어깨를 건드렸다. 순간 손끝으로 전해진 차가운 감촉에 그는 숨을 삼켰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진흙과 피로 엉겨 있었다. 왼쪽 귀 뒤에서 흘러내린 피가 목과 옷깃을 적신 뒤 검붉게 굳어 있었다. 얼굴은 땅을 향해 있었지만 고개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두만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오토바이와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지팡이도 버린 채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젖은 흙에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전 7시 4분, 보성경찰서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 차밭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고요. 피가 너무 많습니다. 김두만은 숨을 몰아쉬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월평리 뒤편의 흙길은 비가 오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 특히 이른 새벽장을 보러 가거나 물건을 팔러 나가는 주민들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내려가다 넘어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사망 가능성이 포함되면서 형사팀과 과학수사요원도 함께 출동했다. 오전 7시 32분, 보성경찰서 강력계 최민재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다. 42살의 최민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에는 짙은 습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고무장갑을 낀 채 천천히 사고 지점으로 걸어갔다. 주변에는 이미 월평리 주민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경찰이 노란 통제선을 설치했지만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구래? 시장 과일 장수 한미숙 아니야? 그 집 아들 혼자 남게 생겼네. 낮은 목소리들이 안개 속에서 웅성거렸다. 최민재는 통제선 아래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단독 오토바이 사고였다. 비탈 위쪽에서부터 타이어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바퀴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어졌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길고 검은 마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옆으로 쓰러진 뒤 약 4미터가량 미끄러진 것으로 보였다. 오른쪽 핸들과 발판, 머플러에 흙이 깊게 묻어 있었고 차체에 남은 긁힌 방향도 비탈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다. 다른 차량 흔적은? 최민재가 물었다. 현장을 살피던 순경이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다른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귀중품은? 가방 안에 현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갑에는 27만 원 정도 있고 통장과 신분증도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의 흔적은 없었다. 최민재는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다. 신분증을 통해 확인된 이름은 한미숙 43살이었다. 월평리에서 과일을 떼다 보선급 전통시장에 파는 상인이었다. 남편은 6해 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2살 된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다. 한미숙은 매일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집을 나섰다. 오토바이에 과일을 싣고 차박길을 내려간 뒤 지방도로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 최민재는 시신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한미숙은 비탈 아래쪽으로 엎드려 있었다.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에는 길게 찢긴 상처가 있었고 옷에는 젖은 흙과 풀잎이 붙어 있었다. 머리 왼쪽에는 심한 손상이 보였다. 시신에서 약 반 미터 떨어진 곳에는 사람 머리보다 조금 큰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돌의 한쪽 면에는 검붉은 얼룩과 머리카락 몇 올이 붙어 있었다. 머리가 저 돌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말했다.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간 다음 저쪽으로 굴렀겠죠. 최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와 시신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어보았다. 여자가 차량에서 떨어진 뒤 길바닥을 미끄러졌다면 옷 전체에 훨씬 넓고 일정한 찰과상이 남아야 했다. 그러나 한미숙의 등에 묻은 흙은 이상할 정도로 얼룩져 있었다. 특히 왼쪽 발목 아래에는 2줄의 희미한 끌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최민재는 쪼그려 앉아 그 부분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 사고 난 뒤에 움직인 것 같은데 굴러 내려오면서 생긴 흔적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최민재가 짧게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전 8시 10분, 광주에서 파견된 법의관 서혜진이 현장에 도착했다. 서혜진은 시신의 천과 사후 경직 상태를 확인한 뒤 손전등으로 머리에 상처를 살폈다. 그녀는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찢어진 상처를 확인하고 뒤통수에 손가락을 대어 천천히 눌렀다. 그러다 손을 멈췄다. 최경위님, 왜요? 여기 좀 보세요. 서혜진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머리 뒤쪽에는 피와 흙에 가려진 2개의 움푹 들어간 상처가 있었다. 하나는 귀 뒤쪽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두 상처는 모양이 비슷했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가해진 것처럼 보였다. 돌에 2번 부딪힌 겁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서혜진은 대답 대신 시신의 목을 살폈다. 이어 손목과 손가락, 손톱 밑을 확인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검해야 합니다.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현재로서는 사고로 인한 상처와 사고 이후 생긴 상처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미숙의 왼쪽 손을 들어 보였다. 손톱 밑에는 붉은 흙과 함께 검은 기름 같은 물질이 끼어 있었다. 손바닥에는 여러 개의 미세한 상처가 있었으며 손가락 관절에는 무언가를 세게 긁거나 움켜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람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땅을 긁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려고 했거나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민재는 시신 앞쪽을 바라보았다. 한미숙의 손끝에서부터 약 70cm 길이로 얕은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다. 빗물 때문에 대부분 흐려졌지만 그녀가 진흙을 움켜쥐며 기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그때 통제선 밖에서 갑자기 젊은 남자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엄마.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통제선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은 차에 흐트러져 있었다. 한미숙의 외아들 강태현이었다. 엄마, 엄마, 일어나봐. 태현은 시신을 향해 달려갔다. 경찰 2명이 그를 붙잡자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쳤다. 놔요! 우리 엄마라고요! 그의 울음소리는 절박했다. 주민들 몇 명이 눈물을 훔쳤다. 최민재는 잠시 태현을 바라보았다. 젊은 남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입술은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경련하듯 움직였다. 강태현 씨? 최민재가 다가가 물었다. 태현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겁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사고죠? 엄마가 또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수리점에 몇 번이나 갔는데도 제대로 안 고쳐졌다고요. 최민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브레이크가 이상했다는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며칠 전이요. 계속 밀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수리점입니까? 읍내 오성태 오토바이요. 태연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그 사람이 대충 고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엄마가 그 사람하고도 싸웠어요.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시신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침에 나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제가 같이 나왔으면. 태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최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혜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최경위님, 잠깐만요. 두 사람은 태현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서혜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현장에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관자놀이 쪽 상처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뒤통수의 두 상처는 모양이 다릅니다. 돌에 부딪힌 게 아니라는 겁니까? 바닥에 고정된 돌에 머리가 부딪혔다면 상처 방향이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상처의 타격 각도가 서로 다릅니다.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다른 한 번은 약간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최민재는 시신 옆에 놓인 돌을 바라보았다. 그럼 누군가 돌을 들고 내리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서혜진은 즉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한 건 출혈량입니다. 관자놀이 상처만으로도 상당한 출혈이 있었지만 즉사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팔과 손에 남은 흔적을 보면 사고 직후 한동안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밭 아래의 풍경은 오히려 더 선명하고 차갑게 드러났다. 흩어진 과일과 젖은 장부, 피 묻은 돌, 쓰러진 오토바이,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외아들. 최민재는 다시 한미숙의 손끝에 남은 진흙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고 직후 죽지 않았다. 심하게 다친 채로도 누군가를 향해 기어가려 했다. 어쩌면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이다. 어쩌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랐다. 그 사람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라 믿었을 수도 있었다. 서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여성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얼마나 오래요? 몇 분일 수도 있고 10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머리를 다시 가격했다. 부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이는 상처만 놓고 보면 서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통제선 밖에서는 강태현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이 여자가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끝까지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밭을 스치는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다. 젖은 차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최민재는 쓰러진 오토바이의 뒤쪽을 바라보았다. 흙과 기름에 덮인 브레이크 장치 아래로 작은 금속 부품 하나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새벽의 죽음은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미숙의 시신이 보성군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차밭 아래에는 여전히 노란 통제선이 걸려 있었다. 경찰 차량 2대가 좁은 흙길을 막고 있었고 과학수사 요원들은 빗물에 씻기기 전에 남은 흔적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땅에 몸을 바짝 낮추고 있었다. 최민재는 쓰러진 오토바이 앞에 쪼그려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손으로 눌렀다. 페달은 이상할 만큼 깊이 들어갔다. 압력이 거의 없는데요. 옆에 있던 교통조사계 박순경이 말했다. 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난 겁니까? 분해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진 건지 조절 너트가 풀린 건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민재는 오토바이 뒤쪽의 금속 덮개를 바라보았다. 흙과 기름때가 엉겨 있었지만 나사를 고정하는 부분 주변만 유난히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댄 듯 보였다. 그는 현장을 빠져나오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비탈 아래에는 한미숙이 쓰러져 있던 자리만 검게 젖어 있었다. 핏물이 스며든 흙 위로 하얀 번호 표식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땅을 긁으며 앞으로 나아간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치 죽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같았다. 나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오전 11시 20분 최민재는 월평리에 있는 한미숙의 집을 찾았다. 집은 차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골목 끝에 있었다. 낮은 시멘트 담장 안에 낡은 단층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고추와 들깨가 심겨 있었다. 처마 밑에는 장에 나갈 때 사용하던 빈 과일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강태현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에 입고 있던 검은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옆에는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앉아 연신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최민재가 신분을 밝히자 아주머니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태현은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수리점 주인부터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엄마가 그 사람한테 몇 번이나 갔습니다. 브레이크가 계속 밀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그렇다고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점에 간 게 언제입니까?
사흘 전입니다. 태현의 대답은 지나치게 빨랐다. 8월 9일이요.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맡겼습니다. 그날 수리한 뒤에는 어땠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니까요. 최민재는 수첩을 펼쳤다. 어젯밤 어머니와 대화했습니까? 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은 같이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별말 없었습니다. 시장 물건값이 올랐다는 얘기, 비가 많이 오니 내일은 천천히 가겠다는 얘기 정도였습니다. 다툰 적은 없고요? 태현의 입술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싸운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난 일입니다. 최민재가 아무 말 없이 기다리자 태현은 마지못해 설명을 이어갔다. 석 달 전 그는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자친구 윤서연이 광주에서 운영하던 작은 노래방이 적자를 내며 사채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이었다. 한미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돈은 남편이 죽은 뒤 받은 보험금과 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태현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에게 거액을 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다. 그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네 엄마 돈부터 찾지는 않을 거다. 한미숙이 그렇게 말하자 태현은 밥상을 걷어찼다. 이웃들은 그가 마당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평생 나를 믿은 적이 없어. 잠시 뒤에는 더 거친 말도 들렸다. 그 돈 다 끌어안고 죽을 거야. 태현은 그 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말다툼이었다고 주장했다.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누가 부모하고 싸우면서 그런 말 한 번 안 합니까? 그 뒤 여자친구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어졌습니다. 언제요? 2달쯤 전입니다. 연락도 안 합니까? 태현은 최민재의 눈을 피했다. 가끔 안부 정도만 묻습니다. 최민재는 질문을 더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방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태현의 중학교 졸업사진과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한미숙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마당에는 사고 난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던 흔적이 선명했다. 흙바닥 위에 작은 기름 얼룩이 있었다. 그 옆에는 최근까지 누군가 앉아서 작업한 것처럼 뒤집힌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토바이는 평소 어디에 세워둡니까? 마당에요. 문은 잠급니까? 대문은 잠그지만 담장이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제가요? 그냥 묻는 겁니다. 전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모릅니다. 그는 잘라 말했지만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최민재는 그것을 보았지만 지적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른 형사들은 보선급 전통시장에서 한미숙의 주변 관계를 조사하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미숙은 부지런하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외상값을 오래 미루는 손님에게는 단호했지만 먼저 남을 해치는 성격은 아니었다.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크게 부딪힌 사람이 둘 있었다. 첫 번째는 오성태였다. 오성태는 보선급 외곽에서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미숙은 3주 동안 그곳을 3번 방문했다. 첫 번째에는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했고, 두 번째에는 수리비를 냈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장 입구까지 들릴 정도로 커졌다. 사람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한미숙이 소리쳤다. 오성태는 기름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맞받아쳤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아주머니 운전 솜씨가 문제라니까. 한미숙은 군청에 신고하겠다며 돌아갔다. 두 번째 인물은 차 건조 창고를 운영하는 박종수였다. 그는 한미숙에게 과일 납품 대금
700만 원을 반년 넘게 주지 않고 있었다. 한미숙은 최근 박종수의 창고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창고 앞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한상희는 박종수가 이를 악물고 한 말을 기억했다. 계속 찾아오면 산길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를 줄 알아. 그 말은 이제 단순한 협박으로 넘기기 어려웠다. 오후 2시 최민재는 오성태의 수리점을 찾아갔다. 낡은 간판 아래에는 분해된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검은 기름과 쇳가루가 엉겨 붙어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성태는 경찰을 보자 렌치를 내려놓았다. 한미숙 씨 일 때문에 왔습니까? 벌써 들었습니까? 읍내가 손바닥만 한데 누가 모릅니까? 오성태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내가 잘못 고쳐서 죽었다는 소문도 다 퍼졌겠죠. 마지막으로 차량을 본 게 8월 9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엇을 수리했습니까? 수리 안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보고 케이블 상태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브레이크 덮개를 열었습니까? 그날은 안 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처음 왔을 때 한 번 열었습니다. 조절 너트를 조이고 케이블 장력을 맞췄습니다. 최민재는 작업대 위의 공구들을 살폈다. 한미숙 씨와 싸웠습니까? 그 여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죽입니까? 한미숙 씨가 군청에 신고하면 영업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군요. 오성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내 가게를 망칠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때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토바이를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장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최민재는 수리점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최경위님, 후륜 브레이크에서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상입니까? 조절 너트가 풀려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풀린 게 아닙니다.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있고 나사산을 일부러 2-3바퀴만 걸쳐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평지에서는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긴 내리막에서 강하게 밟으면 너트가 빠지면서 제동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최민재는 수리점 안의 오성태를 바라보았다. 실수로 그렇게 조립할 가능성은요? 전화기 너머의 기술자가 잠시 침묵했다. 숙련된 사람이 실수로 만들기에는 너무 절묘합니다. 오토바이가 바로 고장 나지 않으면서 특정 상황에서만 사고가 나도록 해놓았습니다. 지문은 나왔습니까? 덮개 안쪽에 여러 개 있습니다. 기름때 아래 겹쳐 있어서 분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끄는 최민재는 다시 수리점 안으로 들어갔다. 오성태는 담배를 피우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나왔습니까?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습니다. 오성태의 손가락 사이에서 담뱃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난 아닙니다. 아직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성태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오후 늦게 부검을 시작한 서혜진에게서도 첫 번째 연락이 왔다. 한미숙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며 왼쪽 관자놀이를 심하게 다쳤지만 그 상처만으로 즉시 사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른쪽 어깨뼈는 부러졌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갔지만 그녀는 사고 뒤에도 의식을 유지했다. 손가락과 무릎에 남은 흔적은 한미숙이 최소 몇십 초 이상 땅을 기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뒤통수의 2 상처는 사고 과정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첫 번째 타격은 둥글고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만들어졌다. 두 번째 타격은 약간 비스듬한 방향에서 가해졌고 이미 쓰러진 사람을 다시 내리쳤을 때 나타나는 형태와 비슷했다. 현장에 있던 돌입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돌에 머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누군가 돌을 들어 머리를 내리쳤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서혜진은 또 다른 사실을 전했다. 한미숙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흙에는 현장 토양과 다른 성분이 섞여 있었다.
검은 윤활유, 탄화된 나무 가루, 차 찌꺼기와 비슷한 식물성 분말이었다. 그 여자가 다른 장소에 갔다는 겁니까? 적어도 죽기 직전 손으로 만진 물질은 차밭 흙만이 아닙니다. 차를 끄는 최민재는 사건판 앞에 섰다. 한미숙의 사진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오성태, 박종수, 강태현. 수리점 주인은 차량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었다. 창고 주인은 거액의 빚과 협박 전력이 있었으며 손톱 아래에서 나온 물질은 그의 작업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그는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오토바이가 보관된 마당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다. 최민재는 세 사람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때 부하 형사 하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경위님, 한미숙 씨 재산 관계 확인됐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한미숙 명의로 된 월평리 집과 차밭 일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예금 계좌가 있었다. 모두 합하면 약 1억 8천만 원이었다. 법정 상속인은 단 한 명이었다. 강태현. 최민재는 아침 현장에서 울부짖던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시신을 향해 달려들며 수리점 주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그는 사건판에 붉은 펜으로 한 줄을 적었다.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사람은 한미숙이 비탈해서 추락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추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새벽 안개 속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친 몸으로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여자를 내려다본 뒤 확실히 죽을 때까지 머리를 내리쳤다. 그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한미숙이 살아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은 경찰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랐다. 8월 13일 오전 6시 20분 박종수가 운영하는 월평차 건조창고 위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창고는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 있었다. 낡은 함석 지붕은 곳곳이 녹슬어 있었고 건물 뒤편에는 차나무 가지와 젖은 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땅은 검고 질척거렸다. 공기에는 타다 남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기계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최민재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장화를 신었다. 그의 뒤로 과학수사 요원들과 형사 3명이 따라왔다.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종수는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6살의 그는 체격이 크고 목이 굵었다. 짙은 남색 작업복 소매에는 검은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다. 경찰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결국 나한테까지 왔군요. 박종수가 말했다. 한미숙 씨와 돈 문제로 다퉜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민재가 영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피해자 손톱 아래에서 이 창고와 비슷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박종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무슨 물질 말입니까? 탄나무 가루, 찻찌꺼기, 윤활유입니다. 그런 건 차 공장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민재가 손짓하자 수사관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앞쪽에는 수확한 차잎을 말리는 철제 건조기가 3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 부품이 쌓여 있었다. 바닥은 시멘트였지만 검은 기름과 차가루가 오랫동안 눌어붙어 원래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창고 뒤편에는 작은 사무실과 휴게실이 붙어 있었다. 최민재는 휴게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다른 곳의 바닥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 방 앞의 시멘트만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물 청소를 한 뒤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표면이 축축하게 빛났다. 여기 최근에 청소했습니까? 박종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차 먼지가 심해서 원래 자주 합니다. 어제도 했고요.
예. 한미숙 씨가 죽은 날 아침에 박종수의 표정이 굳었다. 사람이 죽었다고 내 일을 멈춰야 합니까? 과학수사요원이 바닥에 시약을 뿌렸다. 잠시 뒤 휴게실 입구와 벽 아래쪽에서 푸른빛 반응이 나타났다. 물로 닦아낸 혈액이나 단백질 성분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형사들이 일제히 박종수를 바라보았다. 이게 뭡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모릅니다. 동물피입니까? 여긴 도축장이 아닙니다. 박종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손은 작업복 주머니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수색은 계속됐다. 휴게실 안쪽의 나무바닥 일부는 최근에 교체된 것처럼 색이 달랐다. 수사관이 쇠지렛대로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검은 흙과 젖은 천 조각이 나왔다. 천은 대부분 타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한쪽 가장자리에는 자주색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한미숙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셔츠도 자주색 꽃무늬였다. 증거 봉투. 수사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종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건 한미숙 옷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피해자 옷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박종수는 입을 다물었다. 창고 뒤편 소각로에서는 더 많은 흔적이 발견됐다. 검은 재 속에 녹아 변형된 플라스틱 단추 2개와 여성용 손수건의 금속 장식처럼 보이는 조각이 섞여 있었다. 한 수사관이 소각로 옆에서 묵직한 나무 망치를 발견했다. 건조기 부품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공구였다. 망치머리 한쪽에는 오래된 검은 얼룩과 최근 닦아낸 흔적이 함께 남아 있었다. 형사들은 박종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종수 씨, 한미숙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난 안 죽였어. 박종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돈 때문에 싸운 건 맞지만 내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경찰서에서 설명하시죠. 저 천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는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두 형사에게 붙잡혀 차량로 끌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문은 경찰차보다 빨랐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월평리에서는 박종수가 한미숙을 창고로 끌고 가 죽인 뒤 사고로 위장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오후 1시 박종수에 대한 첫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처음부터 한미숙과의 채무관계를 인정했다. 박종수는 지난해부터 그녀에게 과일과 차 포장용 상자를 공급받았고 미지급 금액은 약 700만 원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급을 미뤘고 한미숙은 최근 매주 창고를 찾아왔다. 내가 갚는다고 했습니다. 박종수가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시장 사람들 앞에서 날 사기꾼 취급했어요. 그래서 산길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른다고 협박했습니까?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숙 씨가 창고에 온 건 언제입니까? 8월 10일 오후입니다. 사망 이틀 전이군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그 여자는 못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몸싸움은 없었습니까? 박종수는 잠시 침묵했다.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뿌리쳤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최민재는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서 나온 검은 기름과 탄화된 나무 가루가 그날 묻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8월 12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창고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김재환, 이봉식, 서용근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건조기 상태를 새벽부터 확인했습니다. 박종수는 3명의 작업자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 수사팀은 곧바로 그들을 불러 조사했다. 3사람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다. 박종수는 새벽 4시 50분경 창고에 도착했고 오전 여급시가 넘을 때까지 작업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오전 5시 40분에 박종수와 함께 고장난 건조기, 벨트를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한미숙의 사고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30분에서 5시 50분 사이였다. 창고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자동차로도 15분 이상 걸렸다.
새벽 안개와 비탈길을 고려하면 박종수가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여전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4시 감정 결과 일부가 나왔다. 휴게실 바닥에서 나타난 반응은 사람의 혈액이 아니었다. 박종수가 며칠 전 창고로 들어온 들개를 쫓다가 다친 개의 피를 닦아낸 흔적으로 확인됐다. 주변 작업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불에 탄 꽃문의 천은 한미숙의 옷이 아니었다. 박종수의 아내가 작업할 때 사용하던 낡은 앞치마 일부였으며 그녀가 직접 사진을 제출해 동일한 무늬임을 증명했다. 소각로에서 발견된 단추와 손수건 장식도 피해자 물건과 일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무 망치의 얼룩에서는 사람의 혈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기계에서 흘러나온 윤활유와 녹이 섞인 흔적이었다. 박종수에게 불리해 보이던 증거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최민재는 조사실 유리창 밖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박종수는 거칠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빚을 갚지 않았고 한미숙을 협박했으며 경찰에게도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었다. 피해자의 손톱 아래에서 나온 물질은 이틀 전 창고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컸다. 박종수는 일단 풀어줘야겠습니다. 후배 형사가 말했다. 출국 금지하고 계속 감시해. 최민재가 대답했다. 범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잡아둘 증거가 없다는 거지. 그날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한미숙의 오토바이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후륜 브레이크의 조절 너트는 정상 위치보다 4바퀴 이상 풀려 있었다. 단순 진동이나 부품 노후화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였다. 누군가 공구로 너트를 풀고 바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걸쳐놓은 것이 분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속 덮개 안쪽에서 채취한 지문이었다. 기름때와 먼지 아래 여러 개의 지문이 겹쳐 있었다. 감정팀은 그중 비교 가능한 2개의 지문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지문은 오성태의 것이었다. 보성경찰서는 그를 즉시 다시 불러들였다. 오성태는 결과를 듣자마자 얼굴을 붉혔다. 내 지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차를 고쳤으니까. 8월 9일에는 덮개를 열지 않았다고 했죠. 그날은 안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열었습니다. 지문이 언제 남은 것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성태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왜 내 가게에 3번이나 온 사람 차를 건드립니까? 경찰이 제일 먼저 나를 의심할 텐데. 피해자가 군청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신고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2001년에도 수리한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문제로 사고가 났었죠. 오성태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초보 정비사 시절 브레이크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끝났다. 그때는 실수였습니다. 이번에도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차는 제대로 수리했습니다. 최민재는 테이블 위에 브레이크 부품 사진을 내려놓았다. 전문가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지에서는 작동하고 긴 내리막에서만 빠지도록 계산해서 풀어놨습니다. 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오성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동안 조사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과학수사팀의 형사가 최민재를 밖으로 불렀다. 2번째 지문도 분리됐답니다. 누구 거야?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성태 지문과 겹친 건가? 예, 그런데 위치가 이상합니다. 형사는 확대 사진을 건넸다. 첫 번째 지문은 금속 덮개 안쪽 가장자리에 있었다. 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는 위치였다. 2번째 지문은 조절 너트 바로 옆,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에 찍혀 있었다. 일반적인 점검 과정에서는 잘 만지지 않는 곳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지문의 상태로 보면 오성태의 것보다 나중에 남았습니다. 최민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오성태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컸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마지막으로 건드린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의 지문은 단순한 수리 흔적일 수도 있었다. 한미숙 지문은 아닙니다. 박종수 것도 아니고요. 강태현 것은 아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의 시선이 멈췄다. 내일 아침 바로 받아. 밤 9시가 넘어서야 서혜진의 최종 부검 소견이 전달됐다. 최민재는 부검실로 내려갔다. 형광등 아래 놓인 한미숙의 얼굴은 깨끗이 닦여 있었다. 흙과 피가 사라지자 그녀는 사고 전날까지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서혜진은 머리에 손상 부위를 표시한 사진을 벽에 붙였다. 왼쪽 관자놀이 골절은 추락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한동안 혼란 상태에 빠졌겠지만 즉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뒤통수 사진을 가리켰다. 사망 원인은 이 2번의 타격입니다. 첫 번째 충격으로 두개골 뒤쪽이 함몰됐다. 피해자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컸다. 두 번째 타격은 거의 같은 부위를 비스듬히 가격하며 골절을 더 넓혔다. 범행 도구는요, 현장의 돌처럼 표면이 거친 둔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머리가 돌에 부딪힌 게 아닙니다. 돌이나 비슷한 물체가 머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했습니까? 오른쪽 손목과 팔뚝에 강한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발목에도 같은 방향의 멍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숙은 사고 뒤 스스로 배수로까지 굴러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살아있는 그녀를 붙잡아 길 가장자리로 끌었다. 서혜진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손바닥과 무릎에 남은 상처였다. 그녀는 최소 1m 이상 기어갔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부러져 왼손과 무릎만 사용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차밭 바깥쪽,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향해서요. 한미숙은 죽기 직전까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최민재는 눈을 감고 새벽의 현장을 떠올렸다. 브레이크가 풀린 오토바이가 비탈 아래로 돌진한다. 한미숙은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 피를 흘리면서도 의식을 되찾아 마을을 향해 기어간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온다. 한미숙은 그 발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배수로 쪽으로 끌었다. 이어 무거운 돌을 들고 한 번 내리쳤다. 그것으로도 안심하지 못해 두 번째로 다시 내려쳤다. 최경희님. 서혜진의 목소리에 그가 눈을 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목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내밀었다. 목의 오른쪽 아래에 작고 둥근 멍이 4개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강하게 눌렸을 때 생기는 흔적이었다. 범인은 마지막 타격 뒤에도 피해자의 목을 눌렀습니다.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맥박과 호흡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압박한 것 같습니다. 최민재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범인은 한미숙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브레이크를 고장낸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죽게 만들려고 했다. 추락에서 살아남자 직접 머리를 내리쳤고 그래도 불안해 목까지 눌렀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현이 지문 채취를 위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밤새 울지 못한 사람처럼 부어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받은 흰 장갑을 들고 있었다. 수리점 주인이 범인 맞죠? 태현이 물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최민재는 대답했다. 오성태 손가락이 브레이크 안에서 나왔다면서요. 그 말에 최민재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 번째 지문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오성태의 지문이 확인됐다는 사실조차 수사팀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태현은 잠시 굳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마을 사람들은 브레이크 안쪽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것까지 모릅니다. 태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수리점 주인이 의심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최민재는 아무 말 없이 지문 채취대로 그를 안내했다. 태현은 잉크패드 위에 손가락을 하나씩 눌렀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그 손끝에는 깨끗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은 검은 기름때가 얇게 남아 있었다. 최민재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토바이를 모른다고 했죠? 예. 그런데 손의 기름은 왜 묻어 있습니까? 태현은 자기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전기 실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까? 태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없습니다. 그 순간 최민재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앞에 앉은 이 청년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지문대조 결과가 나오면 한미숙의 죽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었다. 강태현의 지문대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날 오후 4시 18분이었다. 최민재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무 말 없이 감정서를 내려다보았다. 종이맨 아래에는 짧지만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치점은 12곳이었다. 우연이나 오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브레이크를 직접 만진 사람이 한미숙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후배 형사 이준호가 감정서를 읽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자기는 오토바이를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왜 브레이크 덮개 안쪽에서 지문이 나옵니까? 최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성태의 지문은 덮개 가장자리에서 발견됐다. 정비사가 작업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위치였다. 그러나 강태현의 지문은 조절 너트 바로 옆에 찍혀 있었다.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더구나 그의 지문은 오성태의 흔적 위에 겹쳐 있었다. 강태현이 수리점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끝난 뒤 브레이크를 만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장 체포할까요? 이준호가 물었다. 최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지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저 위치에 지문이 있는데도요. 집에서 어머니 오토바이를 확인했다고 우기면 끝이야. 본인이 손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과 살인은 다르다. 최민재는 감정서를 접어 서류철 안에 넣었다. 태현이 왜 오토바이에 손을 댔는지, 사고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한미숙이 죽은 뒤 뭘 했는지 전부 확인해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선급 하늘은 며칠째 흐렸다. 회색 구름 아래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미숙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한미숙은 평생 보성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상인들은 새벽 장사를 마친 뒤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몰려왔다. 월평리 주민들도 버스를 빌려 단체로 찾아왔다. 빈소 앞에는 한미숙이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시장 야유회에서 찍은 듯 밝은 자주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입게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영정 앞에 앉은 강태현은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몸을 일으켜 절했다. 그는 검은 상복을 입고 흰 완장을 두르고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손을 잡아주면 태현은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제가 불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릴 만큼 떨렸다.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엄마가 그 새벽에 혼자 나가지 않았을 텐데. 몇몇 아주머니들은
태현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 모습을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최민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처럼 서 있었다. 옆에는 이준호가 있었다. 저렇게 우는 사람이 정말 자기 어머니를 죽였을까요? 이준호가 낮게 말했다. 최민재는 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도 울 수 있어. 죄책감 때문에요? 죄책감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지. 그 순간 장례 지도사가 태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다. 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최민재는 잠시 기다렸다가 복도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쪽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부검은 끝난 겁니까? 태현이 물었다. 경찰 쪽에서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대답했다. 오늘 밤에 입관할 수 있습니까? 허가가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화장은 언제 할 수 있죠? 보통 발인 후에 진행합니다.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태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를 계속 저 차가운 곳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장례 지도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태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곧이어 그가 다시 물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보험금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복도에 서 있던 최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장례 지도사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건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집하고 땅 상속도 장례가 끝나야 진행할 수 있나요? 법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태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온 그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최민재를 발견했다. 얼굴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지만 곧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돌아왔다. 형사님, 장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엄마를 언제까지 여기 두어야 합니까? 수사에 필요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미 부검까지 했잖아요. 태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곧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해합니다. 최민재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데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 오토바이를 직접 만진 적이 있습니까? 태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왜 또 그걸 묻습니까? 브레이크 덕가에 내부에서 강태현 씨 지문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태현은 입을 벌린 채 최민재를 바라보았다. 제 지문이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전혀 모른다고 했죠. 모릅니다. 그런데 지문은 왜 나왔습니까? 태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 예전에 엄마가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해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나? 덮개까지 열었습니까? 그냥 만져봤습니다. 덮개 안쪽에 조절 너트 옆까지요. 태현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경계심이 들어섰다. 제가 엄마 아들인데 오토바이를 만지는 게 이상합니까? 이상한 건 만진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수리할 줄 모른다는 말도 거짓말입니까? 태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엄마 장례식장입니다. 최민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지금은 조문을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장례식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피의자라도 됩니까? 아직은 참고인입니다. 최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될지는
강태현 씨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태현의 턱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눈물을 닦고 빈소 안으로 돌아갔다. 몇 분 뒤 다른 조문객이 들어오자 태현은 다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전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날 밤 수사팀은 강태현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그가 배우고 있다고 주장한 전기기술학원부터 확인했다. 학원 원장은 태현이 수업에 자주 빠졌다고 말했다. 전기보다는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토바이도 만졌습니까? 근처 수리점에서 자주 일했습니다. 원장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알려주었다. 수리점 주인 장동식은 태연의 사진을 보자 즉시 알아봤다. 태연이요. 여기서 거의 반년을 드나들었습니다. 직원으로 일했습니까? 월급은 안 줬습니다. 본인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자비를 시켰죠. 어느 정도까지 수리할 줄 압니까? 엔진을 완전히 뜯는 수준은 아니지만 브레이크 케이블이나 조절 너트 정도는 충분히 만집니다. 장동식은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다. 특히 CT100은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기종을 탄다고 했거든요. 최민재는 작업대 위에 놓인 브레이크 부품을 바라보았다. 브레이크를 바로 고장내지 않고 긴 내리막에서 강하게 밟을 때만 풀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장동식은 얼굴을 찌푸렸다.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요? 조절 너트를 완전히 빼지 않고 나사산에 조금만 걸쳐 놓으면 됩니다. 평지에서 약하게 밟을 때는 버티지만 강한 힘이 반복되면 빠집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태현도 알고 있었을까요? 장동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3달 전쯤입니다. 브레이크가 달리다가 갑자기 안 들게 만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민재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었답니까? 영화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죠. 그때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위험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민재는 수첩을 덮었다. 강태현은 브레이크 구조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문이 발견된 위치에 접근할 능력이 있었고 사고 수개월 전부터 제동장치를 이용해 사람을 해칠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한미숙이 추락한 시간에 태현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는 사고 전날 밤부터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웃 2명도 밤 10시경 태현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새벽에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8월 14일 오전 수사팀은 한미숙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최민재는 사건 발생 전 석 달간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대부분 시장 상인이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평범한 연락이었다. 그러나 강태현과 주고받은 문자들은 달랐다. 5월 17일 오후 9시 12분 한미숙은 10분 뒤 답했다. 태현의 답장은 점점 거칠어졌다. 마지막 문자는 짧았다. 그 뒤 두 사람의 연락은 며칠간 끊겼다. 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갈등이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 9일 사고 사흘 전에 새로운 문자들이 나타났다. 한미숙은 거절했다. 태현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8월 10일 오전 1시 48분. 그 문자가 한미숙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최민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미숙은 답하지 않았다. 아마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아들이 보낸 문장을 읽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이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이 정도면 동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해 보이지만 재판에서는 분노한 아들이 보낸 말이라고 주장할 거야. 지문과 정비 지식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
수사팀은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주민을 다시 조사했다. 첫 조사에서는 새벽에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에서 차밭 아래 외딴 집에 사는 76살의 문정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 어떤 소리였습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뭐가 꽝 하고 넘어지는 소리였어. 처음에는 나무가 쓰러진 줄 알았지. 시간은요? 새벽밥 짓기 전이었으니까 5시 반은 넘었을 거야. 그 뒤에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까? 노인은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며 기억을 더듬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안 들렸어.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최민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문정래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름을 불렀어. 누구 이름입니까? 태현이라고 한 것 같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확실합니까? 늙은이 귀라 확실하다고는 못해. 그런데 분명히 태현아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요?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둔탁한 소리가 2번 났어. 그녀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2번 두드렸다. 쿵, 쿵. 그리고 조용해졌지. 수사팀은 즉시 문정래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는지 확인했다. 거리는 약 180m였다. 중간에 차밭이 있었지만 새벽에는 차량 소음이 없어 큰 소리라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 현장에서 형사가 태현아라고 외치자 문정래의 집 안에서도 희미하게 들렸다. 그날 오후 한미숙의 시신은 입관을 위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태현은 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머리의 상처는 흰 청화 꽃으로 가려져 있었다. 얼굴에는 엷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단정하게 다물려 있었다. 장례 지도사가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태현은 천천히 몸을 숙였다. 엄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미숙의 뺨을 만졌다. 미안해. 주변 친척들이 울기 시작했다. 태현도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그가 관 위로 얼굴을 가까이 댄 순간 울음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끝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관 뒤편에 서 있던 한 명뿐이었다. 태현의 사촌 누나 강수진이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현이 관 뚜껑이 닫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를 손으로 가리는 순간 그의 표정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슬픔이 아니었다. 긴장이 풀린 사람의 안도감이었다. 관이 완전히 닫힌 뒤 태현은 장례 지도사에게 다시 물었다. 내일 바로 화장할 수 있죠? 그날 밤 강수진은 고민 끝에 경찰에 전화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수사팀은 강태현의 집을 압수수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민재는 영장을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사건판을 바라보았다. 브레이크 내부의 지문, 수리점에서 배운 정비기술, 어머니의 재산 1억 8천만 원, 사고 직전까지 이어진 협박성 문자, 새벽 차밭에서 들렸다는 한미숙의 마지막 외침. 사고 직후에도 살아있던 한미숙은 누군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도망치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다.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민재는 한미숙의 영정사진 아래에 붙어있던 강태현의 사진을 떼어 사건판 중앙으로 옮겼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그의 이름 주위에 원을 그렸다.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한미숙이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됐다. 살인자는 어둠 속에서 몰래 다가온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피를 흘리며 손을 뻗었을 때 살려줄 것이라 믿었던 단 하나의 사람이었다. 8월 15일 오전 6시 10분 보성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강태현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마을에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한미숙의 발인을 몇 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집안에서는 친척 몇 명이 상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검은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다. 문을 연 태현은 수사관들이 들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오늘이 엄마 발인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최민재가 대답했다. 잠깐이면 됩니다. 관까지 닫았는데 뭘 더 찾겠다는 겁니까? 태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를 죽인 수리점 주인은 놔두고 왜 자꾸 저를 괴롭힙니까? 최민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성태 씨 지문보다 강태현 씨 지문이 더 나중에 브레이크 안쪽에 남았습니다. 태현의 입이 다물렸다. 형사들은 곧바로 집 안과 마당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태현의 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전기기술 교재 몇 권, 벽에 붙은 가수 사진이 전부였다. 그러나 침대 아래 철제 상자를 열자 전기 작업과는 관계없는 공구들이 나왔다. 10mm 스패너, 플라이어, 낡은 드라이버, 작은 손전등, 기름 묻은 천 조각과 오토바이 브레이크 케이블도 함께 들어 있었다. 전기 배우는 사람이 왜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이준호가 물었다. 태현은 문가에 서서 대답했다. 수리점에서 받아온 겁니다. 취미로 조금 만져봤어요. 오토바이는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납니까? 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학수사요원은 공구를 하나씩 봉투에 넣었다. 그중 10mm 스패너의 안쪽에는 최근 금속 부품과 마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당에서는 더 불길한 물건이 발견됐다. 장독대 뒤편의 수도관 아래에 검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다. 봉지 안에는 갈색 바지와 짙은 녹색 우비가 들어 있었다. 두 옷 모두 세제를 사용해 여러 차례 문지른 흔적이 있었고 강한 표백제 냄새가 났다. 우비의 겉면에는 눈에 보이는 피가 없었다. 그러나 안쪽 소매의 봉제선과 지퍼 아래쪽에는 갈색으로 변한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과학수사 요원이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이 옷은 누구 겁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제 겁니다. 왜 숨겨뒀습니까?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세탁기에 넣지 않고 장독대 뒤에 숨겼습니까? 기름이 묻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최민재는 우비를 바라보았다. 한미숙이 발견된 새벽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범인은 차밭을 통과해야 했고 피와 지늘기 옷에 묻지 않도록 준비했을 가능성이 컸다. 수색이 끝날 무렵 태현은 더 이상 발인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차에 타는 태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도 그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사고로 떠나보낸 불쌍한 청년이라며 그를 위로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이 가족을 2번 죽인다며 욕하기도 했다. 태현은 차량에 오르기 전 집 앞에 모인 친척들을 향해 외쳤다. 저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는 울고 있었다. 그러나 최민재는 그 눈물 속에서 슬픔보다 두려움을 보았다. 오전 10시 30분 윤서연이 경찰서에 출석했다. 21살의 그녀는 광주에서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다 빚을 진 뒤 최근 보성에 있는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태현과 2달 전에 헤어졌으며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락도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라는 건 몇 번은 했다는 뜻입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8월 11일 밤에도요. 서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민재는 통신 기록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건 전날 밤 10시 43분 태현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은 4분 뒤 답했다. 태현은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11시 7분 한미숙의 사망 소식이 마을에 퍼진 직후 태연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 뒤 서연이 보낸 답장은 짧았다. 태연은 2분 뒤 대답했다. 조사실에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게 진짜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사망한 뒤 온 문자입니다. 태연이가 원래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민재가 다음 문자를 내밀었다. 태연은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의 집과 차밭, 보험금이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 돈으로 서연의 빚을 갚고 광주에 더 큰 노래방을 열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그에게 상속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보험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이것도 농담이었습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태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당신은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전 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태현 씨가 어머니를 없애겠다는 말을 처음 한 게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거짓말하면 공범 여부까지 조사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현은 몇 달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반복해서 말했다. 한미숙만 없으면 집과 땅이 자신의 것이 되고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7월 말 태연은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면 사고처럼 보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연락했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돈을 받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저는 빚만 갚고 싶었습니다. 그 빚을 죽은 사람의 돈으로 갚으려 했던 겁니까? 서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그 사람이 정말 할 줄은 몰랐어요. 최민재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일이 끝난 뒤에는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현은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우비와 공구가 발견됐다는 사실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우비는 장마 때 입은 겁니다. 피해자 혈액이 나오면요. 엄마가 예전에 손을 다쳤을 때 묻었을 겁니다. 손을 다친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억 안 납니다. 왜 표백제로 여러 번 세탁했습니까? 냄새 때문에요. 최민재가 조사실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사진이 차례로 놓였다. 브레이크 내부 지문, 수리점에서 확보한 태현의 근무 기록, 어머니에게 보낸 협박 문자, 목격자 문정례의 진술, 장례식장에서 그가 상속과 보험금을 물었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연과 주고받은 문자 출력본. 태현은 첫 장을 읽을 때까지도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장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조작입니다. 통신사 서버에서 복원한 기록입니다. 서연이가 시킨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헤어진 뒤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태현은 입을 다물었다. 최민재는 녹음기를 켰다. 강태현 씨, 한미숙 씨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태현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을 긁으며 마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태현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문정례 할머니는 피해자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귀가 안 좋습니다. 당신을 보자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모릅니다. 당신이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구조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만하세요. 태연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배수로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내리쳤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자 다시 내리쳤습니다. 태연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닥쳐! 조사실 밖의 형사들이 문을 열려 했지만 최민재는 손을 들어 막았다. 태현은 온몸을 떨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뭘 시작했습니까? 내 인생을 망치는 것. 태현의 입에서 마침내 말들이 쏟아졌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평생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하든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고 윤서연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아직 어리다거나 속고 있다는 말로 거절했다. 그 돈은 결국 내 것이 될 돈이었습니다. 한미숙 씨가 죽은 뒤에 말입니까? 아버지가 남긴 돈입니다. 나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사고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건 전날 밤 11시가 넘자 한미숙은 잠자리에 들었다. 태현은 방에 불을 켜둔 채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이웃에게 자신이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당으로 내려간 그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어머니의 오토바이 옆에 앉았다. 후륜 브레이크 덮개를 열고 10mm 스패너로 조절 너트를 풀었다.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나사산에 2바퀴 정도만 걸쳐 놓았다. 평지에서는 약하게 작동하지만 긴 내리막에서 반복적으로 밟으면 빠지도록 계산했다. 어머니가 어떤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앞브레이크를 무서워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러진다고 뒤쪽만 썼습니다. 태현은 그것까지 이용했다. 작업을 마친 뒤 덮개를 닫고 공구를 숨겼다. 그리고 새벽 4시 50분 어머니보다 먼저 집을 나왔다. 우비를 입고 차밭 사이의 지름길을 이용해 사고 지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버려진 농기구 창고가 있었고 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한미숙의 오토바이가 나타난 것은 오전 5시 36분경이었다. 비탈 중간에서 그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 처음에는 차체가 흔들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마지막 급경사에 들어선 순간 조절 너트가 빠졌다. 브레이크 페달은 힘없이 내려갔고 오토바이는 통제력을 잃은 채 빠르게 미끄러졌다. 한미숙은 차체를 세우려 했지만 앞바퀴가 돌에 부딪혔다. 오토바이는 옆으로 쓰러졌고 그녀는 길 아래로 튕겨나갔다. 태연은 창고 뒤에서 몇 분간 기다렸다. 누군가 지나가는지 살폈다. 주변이 조용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현장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머니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미숙은 살아있었다.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왼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거친 소리가 났다. 발소리를 들은 한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안개 사이에서 아들의 얼굴을 발견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태현아. 그녀가 손을 뻗었다. 엄마 좀 살려줘. 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미숙은 아들이 사고 소리를 듣고 자신을 구하러 온 것으로 믿었다. 병원에 데려다 줘. 엄마가 다 해줄게. 그녀는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연의 빚도 갚아주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다시는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죽였습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태현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다. 살아 돌아가면 제가 브레이크를 만진 걸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는 한미숙의 손목을 잡아 배수로 쪽으로 끌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태현이 길가에 피 묻지 않은 돌을 집어드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한미숙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려 했다. 오른쪽 어깨가 부러져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태현아, 그러지 마.
그것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말한 문장이었다. 태현은 돌을 들어 뒤통수를 내리쳤다. 첫 번째 타격 뒤 한미숙은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태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진흙 위에서 조금 움직였다. 그는 다시 돌을 들었다. 두 번째 타격이 끝난 뒤에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 옆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약한 움직임이 느껴지자 목을 눌렀다. 숨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다. 조사실에는 태현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 뒤에는요? 최민재가 물었다. 태현은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의 몸을 오토바이 가까이 끌어다 놓았다. 머리 옆에 돌을 두고 과일과 장부를 길 위에 흩뜨렸다. 사고 중 생긴 흔적으로 보이도록 신발 한 짝도 차나무 아래로 던졌다. 자신의 발자국은 나뭇가지로 문질러 지웠다. 우비에 묻은 피와 흙은 집에 돌아와 표백제로 씻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기 전 버리면 의심받을까 두려워 장독대 뒤에 숨겼다. 그는 다시 방 창문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잠든 척했다. 현장에서 울던 것도 연기였습니까? 최민재가 물었다. 태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죽은 건 슬펐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그래도 제 엄마였습니다. 최민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현은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녀의 생명보다 자신이 받을 돈과 연인의 빚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게 한미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윤서연 씨가 시켰습니까? 직접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말했죠. 서연이는 제가 그 정도까지 할 줄 몰랐을 겁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비에서 검출된 혈액의 긴급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혈액은 한미숙의 DNA와 일치했다. 10mm 스패너에 남은 미세한 금속 흔적도 브레이크 조절 너트의 긁힘과 형태가 일치했다. 강태현의 자백이 없어도 증거는 이미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재는 조서의 마지막 장을 태현 앞으로 밀었다.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태현은 펜을 들었다. 그러나 이름을 쓰기 전 갑자기 물었다. 집하고 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게 궁금합니까? 제가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그 순간 조사실에 있던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도 평생 감옥에 갇힐 가능성도 아니었다.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가지려 했던 재산을 잃는 것이었다. 최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실감한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한미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차지할 것이라 믿었던 집과 땅, 보험금,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작하려던 새로운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한미숙의 장례는 아들 없이 진행됐다. 관은 마을 주민들과 친척들의 손에 들려 화장장으로 향했다. 강수진은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걸었다. 차량이 월평리의 차바퀴를 지날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한미숙이 마지막으로 지나갔던 비탈 아래에는 아직 경찰의 통제선이 남아 있었다. 빗물은 길 위의 핏자국을 거의 지워버렸지만 그녀가 손가락으로 땅을 긁으며 기어갔던 얕은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흔적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다. 끝까지 살아 돌아가려 했던 한 여자의 의지처럼, 그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 아들이 끝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 믿었던 한 어머니의 마지막 착각처럼. 강태현이 구속 기소된 것은 한미숙이 세상을 떠난 지 42날짜에 되던 날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존속살해, 증거인멸, 재물손고의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히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사고를 유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락한 뒤 살아있던 어머니를 직접 공격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윤서연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녀가 범행 전에 강태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뒤 강태현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전달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험금과 상속재산에 관해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그녀를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보성군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처음 지역신문에는 단순히 차박길 오토바이 추락사로 짧게 보도됐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의로 조작됐고 범인이 피해자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기자들이 월평리로 몰려들었다. 한미숙의 집 앞에는 카메라가 줄지어 섰다. 기자들은 낮은 담장 너머로 빈 마당과 처마 밑에 쌓인 과일 상자를 촬영했다. 어떤 방송사는 한미숙이 매일 새벽 시장으로 향할 때 지나던 길을 따라가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미숙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남편이 죽은 뒤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시장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모두 문을 닫았다.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한미숙의 삶은 점점 자극적인 사건의 배경으로만 소비됐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과일을 좋아했는지, 비 오는 날이면 이웃집 노인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아들이 어머니의 머리를 몇 번 내리쳤는가? 최민재는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한미숙의 마지막 순간을 자주 떠올렸다. 안개 낀 차박길, 쓰러진 오토바이, 진흙을 움켜쥔 손가락, 마을 쪽으로 이어진 짧은 끌림 자국. 무엇보다 태연이 나타났을 때 한미숙이 느꼈을 안도감을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뒤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아들이 이제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2005년 2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원 앞에는 새벽부터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몰렸다. 강태현은 회색 수의를 입고 교도관들 사이에서 법정으로 들어왔다. 몇 달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러나 방청석을 둘러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맨 앞줄에 앉은 친척들을 찾았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미숙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 행렬을 걸었던 강수진도 법정에 나왔다. 그녀는 가방 안에 고모의 작은 사진 한 장을 넣고 있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물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강태현은 잠시 변호인을 바라보았다. 브레이크를 만진 것은 인정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그러나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고개를 들었다. 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자백을 일부 번복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사고 뒤 현장에 간 것도 걱정돼 따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었습니까? 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사건 사흘 전 한미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건 전날 윤서연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발생 뒤의 메시지. 법정 스크린에 마지막 문장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검사는 현장에서 수거한 브레이크 부품과 스패너의 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강태현의 지문이 조절 너트 바로 옆에서 발견됐고 그의 집에서 압수한 스패너의 미세한 마모 흔적이 해당 너트의 긁힘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이어 피 묻은 우비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표백제로 여러 번 세척했지만 봉제선 안쪽에 남은 혈흔에서는 한미숙의 DNA가 검출됐다. 마지막 증인으로 법의관 서혜진이 출석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추락만으로 즉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당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오른쪽 어깨가 골절돼 있었지만 왼손과 무릎을 이용해 짧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뒤통수의 손상은 추락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가해진 최소 2차례의 둔기 타격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목 주변에 남은 압박 흔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혜진은 피고인석을 한번 바라본 뒤 대답했다. 피해자가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누군가 호흡이나 맥박을 완전히 멈추게 하기 위해 목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사건을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평생 부양한 어머니를 하나의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피해자가 추락에서 살아남자 구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직접 생명을 끊었습니다.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믿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윤서연의 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그녀는 강태현에게 살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뒤 범행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 시기와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물은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녀가 한미숙의 죽음을 자신의 채무 해결 수단으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는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뒤에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05년 4월 28일 열렸다.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로 가득했다. 강태현은 재판부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변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범행 당시 심신 상태가 불안정했으며 젊은 나이와 자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운전 습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제동 장치를 치밀하게 조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락 뒤 생존하자 현장에 접근해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호흡이 멈출 때까지 확인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는 순간적인 분노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교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제거 대상으로 본 계획적 범죄입니다. 강태현은 피고인석 앞에 나무 난간을 붙잡았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 안에서 긴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지만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태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교도관이 팔을 잡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방청석 앞줄에 앉은 강수진에게 향했다. 누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집은 어떻게 됐어? 그 질문이 법정 안에 울렸다. 몇몇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선고가 끝난 순간에도 한미숙이 아니라 재산을 생각하고 있었다.
강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모 집은 내 것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적도 없어.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아들이야. 고모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을 가졌지만 죽는 순간에는 아들이 없었어. 교도관들이 태현을 끌고 나갔다. 그는 복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무언가를 외쳤지만 법정 문이 닫히며 목소리가 끊겼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강태현은 상속권을 잃었다. 한미숙의 재산은 이후 가까운 친족들에게 분배됐고 가족들은 일부를 매각해 그녀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기금은 부모를 잃거나 형편이 어려운 보성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됐다. 한미숙이 평생 모은 돈은 아들이 약속했던 노래방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쓰였다. 재판이 끝난 뒤 최민재는 혼자 월평리 차박길을 다시 찾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8달이 지나 있었다. 봄비가 내린 뒤라 차나무 잎은 짙은 녹색으로 빛났다. 예전의 통제선은 사라졌고 오토바이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다. 그는 한미숙이 발견된 배수로 앞에 섰다. 사건 당시 남아있던 핏자국도 손가락 자국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비와 바람, 사람들의 발길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러나 최민재는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미숙은 이곳에서 마을 쪽으로 기어갔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뻗은 방향에는 집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아들이 있었다.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자는 비탈에 들어서기 전 속도를 줄인 뒤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엔진 소리가 차밭 너머로 사라지자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최민재는 길게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한미숙을 직접 알지 못했다. 살아있는 그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그녀의 삶을 누구보다 많이 들여다보았다. 새벽마다 일어나 과일 상자를 오토바이에 싣던 여자.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아들을 위해 하루도 장사를 쉬지 않았던 여자. 아들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것이라 믿었던 여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도움의 의미로 불렀던 여자. 바람이 차밭을 지나갔다. 수천 장의 잎이 한꺼번에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다. 비슷한 소리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최민재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태현이 돈과 사랑 때문에 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민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은 누군가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타인을 제거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강태현이 사랑이라 부른 것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름에 불과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세상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오래 지켜준 사람을 가장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로 여겼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국화꽃 위에 맺혔다. 붉은 흙은 조금씩 젖어 어두워졌다. 비는 언젠가 모든 흔적을 지울 것이다. 브레이크가 끌린 자국도, 피가 스며든 자리도, 한미숙이 손가락으로 긁어놓은 마지막 길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날 새벽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차밭 아래에서 발견된 한 여자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보다. 그 잔인함 앞에서도 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자신의 아들을 믿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미숙은 죽기 직전까지 강태현을 범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른 것은 자신을 구해줄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다.